커피, how and why. 하와이 커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너무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난달에는 WBC도 있었고 오늘 다룰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드립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름의 뒷부분은 등급, 품종, 가공 방식을 나타내죠. 그런데 지도 읽는 것처럼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됐던 지난 시간하고 다르게 오늘 다룰 이 녀석은 조금 빡셉니다. 앞뒤 절반 딱 나눠서 2부로 설명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차라리 앞부분에 하나를 더 붙일걸 3부로 나눠서 갈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이걸 또 나누면 욕을 오지게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지난 시간 마칠 때 제가 복잡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짧고 쉽게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빡셉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지난 영상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뭔가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원두라벨 이름 읽는 법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두 이름의 순서는 종종 뒤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순서의 변화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순서 상관없이 쉬운 녀석부터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가공 방식이란 커피 열매에서 씨앗을 발라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커피가 원래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인 건 알고 계시죠? 가공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워시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싱이죠. 워시드 뭡니까? 물에 씻다. 내추럴은 뭔가요? 자연 발생적인, 자연의 라는 뜻입니다. 그럼 허니는 꿀, 벌꿀, 좋아하거나 지금 당장은 의아하시겠지만 쉽게 물, 불,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추럴이 불하고 무슨 상관이고 물이 불하고 어떻게 섞이냐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우리말로 습식 가공이라고도 불리는 워시드는 커피 열매 과육을 물로 씻어서 벗겨내 씨앗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원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향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열매를 물에 불려서 까는 건 누가 합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긴 하겠지만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내추럴 방식입니다. 우리말로는 건식 가공이라고도 불리죠. 수확을 마친 커피 열매를 그냥 널어놔요. 이제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왜 여름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길에 고추 말리고 하던 거 본 적 있으시죠? 물론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긴 하겠지만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마르면 이제 과육을 벗겨내는데 이게 마르는 동안 열매에 있던 과일 특유의 향 같은 것들이 씨앗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추럴 방식은 복잡하고 다양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여담이지만 말이 내추럴이지 비 오면 빨리 걷어줘야 되지 이쪽 저쪽 고루 말리려면 자주 일일이 뒤집어줘야 되지 사실 워시드보다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한답니다. 태양열 아래서 말리니까 불,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허니 프로세싱, 펄프드 내추럴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사실 이 둘을 따로 보는 시각도 있고 복잡다양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워시드와 내추럴 사이, 물과 불 사이 그 어딘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육을 먼저 벗겨낸 다음에 내추럴 방식으로 건조시켜서 씨앗을 발라내는데 햇빛에 널어서 말리기 전에 물로 점액질을 씻어내면 허니 프로세싱, 점액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말리면 펄프드 내추럴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원두를 가공할 때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이 발효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수십 가지 이름을 가진 가공 방식들이 있지만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일반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워시드는 물로 바로 씻어내서 깔끔하고 내추럴은 햇빛에 마르는 동안 과육의 향미가 원두에 배어 복잡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허니 프로세싱, 펄프드 내추럴은 이들 사이 어딘가에 있다. 정리되셨나요? 오늘 다룰 녀석들 중에 가장 단순한 녀석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앞으로 나올 녀석들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부 설명하는 걸 포기했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아카리, 아라비카, 카네포라, 리베리카.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 중에 더 익숙한 친구로 기억하세요.
물론 챔피언 이름이 아칼리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커피의 뿌리에 가까운 조상님급 품종들을 보통 이렇게 3개로 구분합니다. 이 친구들도 원두 봉투에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6자리 이름에 들어가는 품종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녀석들이 쓰여 있죠. 그럼 아카리는 뭐냐?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 얘네들은 학명으로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카네포라, 코페아 리베리카라고 불리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같은 완전히 다른 종의 구분인 거죠. 앞 글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리베리카 품종의 커피는 산지에서만 조금 통용되는 정도라서 우리가 마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카네포라는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로부스타 품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카네포라는 로부스타 종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곤 하죠. 생존력이 뛰어나고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라비카와 비교해서 맛이 떨어진다, 저급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잘만 사용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블렌딩에 적절히 잘 사용되면 좋은 밸런스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카네포라는 주로 로부스타라고 쓰인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카드 띄워드릴게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커피 품종만 200개가량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대망의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이건 정말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웬만한 커피 제품들은 다 100% 아라비카라고 선전하잖아요. TV 광고에도 엄청 나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조상님급 분류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생 인류의 발원지를 에티오피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라비카종의 발원지도 에티오피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커피의 원종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한 이 아라비카는 어쩌다 예멘으로 넘어갔고 모카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다시 전파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엮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자 하면 고대 시바 왕국부터 이슬람 오마르 신화, 목동 칼디 이야기 등등 참 많은 신화, 전설, 유래 혹은 가설들로 오늘 영상이 30분도 더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아라비카의 발원지라는 것은 유전학이 발달되고 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사실이고 그 전까지는 예멘이 커피의 종주국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사실 16세기 말에 서구 사회가 전 세계에 퍼나른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원생종 커피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품종 변화를 거친 예멘의 원두를 가져다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는 또다시 크게 에티오피아 계열과 예멘 계열로 나뉘죠. 이 두 계열의 원두에서 시작돼서 200개 남짓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 교배종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 옮겨 심어져서 적응을 하거나 인공 교배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도 하죠. 가장 많이 거론되고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 품종이 티피카, 버번, 카투라, 가투아이, 문도노보, 파카마라, 게이샤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티피카는 어느 계통의 원두고 버번은 어떤 경로로 분화되었으며 카투라는 어떤 원두들의 교배종이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또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우니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름들이 품종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의식하고 맛보고 기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커피를 찾게 되실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등급입니다. 우리에게 등수, 등급은 아주 익숙합니다. 고기에도 등급이 있고 물에도 급수가 있으며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학창시절 우리의 성적에도 등급이 커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통합돼서 관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가 70개국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대륙, 국가별로 커피 품질을 정하는 기관, 협회가 다 다릅니다. 각 그룹별로 등급을 나누는 기준, 표기 방법도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원두의 등급은 크기와 밀도 그리고 결점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결점도란 불량한 상태의 원두를 말합니다. 일정한 양의 원두들 가운데 결함이 있는 원두가 몇 개나 들어있는가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는 거죠.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결점도에 따라 원두 등급을 표기하는 방식과 기준이 또 다 다릅니다. 브라질은 등급을 넘버 2부터 넘버 3, 넘버 4 이렇게 넘버를 사용해 표기하고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알파벳 G를 이용해서 표기합니다. 근데 또 에티오피아랑 인도네시아도 서로 등급을 먹이는 결점도의 숫자가 달라요. 각 나라별로 다 다르죠. 참고로 브라질 원두의 등급은 넘버 2가 최고 등급입니다. 넘버 1은 없다는군요. 다음은 원두의 크기, 스크린 사이즈라고도 불리는데 원두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할 때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뚫린 철판을 이용합니다. 이때 이 철판에 뚫려 있는 구멍을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원두를 이 철판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빠지지 않는 원두에 그 스크린 사이즈를 부여하는 거죠. 1 스크린 사이즈는 0.4mm로 환산되고 보통 17에서 18 스크린 사이즈가 고급 커피의 기준이 됩니다. 이 방식을 쓰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정도가 있죠. 콜롬비아는 이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17 이상은 수프리모, 14에서 16은 엑셀소 등급을 줍니다. 케냐의 경우 18 스크린 사이즈는 2등급, 17은 AA, 16은 AB 이런 식이죠. 익숙한 이름도 보이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밀도에 따른 구분인데 원두의 밀도를 볼 때는 재배지의 고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재배된 원두가 밀도가 높고 고급으로 구분되죠. 고도에 따라 기압이 달라진다는 것은 언젠가 학교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산 위에서 밥을 지으면 물이 빨리 끓어서 쌀이 안 익고 입에서 굴러다닌다고 배웠던 것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럼 재배 고도가 높을수록 원두 밀도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배 고도에 따른 밀도에는 단순히 기압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아지면 낮과 밤의 온도차, 즉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고 커피 열매가 수축과 팽창을 지속하면서 원두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밀도로 원두 등급을 구분하는 나라에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있으며 보통 SHB, HB, SH 등을 쓰는데 풀어 쓰면 strictly hard bean, hard bean, semi hard bean입니다. 즉 엄청 딱딱한 콩, 딱딱한 콩, 조금 덜 딱딱한 콩의 줄임말인 셈이죠. 이 뭐 어렵지도 않은 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나 싶기도 한 순간입니다만 사실 이보다 좀 더 많은 등급이 존재하고 또 각 나라마다 등급의 체계는 다릅니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모두 최상급 원두의 SHB를 쓰지만 이 두 SHB의 재배 고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는 재배지의 위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한데 적도가 지나는 에콰도르의 고도 1200m 지역의 날씨와 북회기선이 지나는 멕시코의 고도 1200m 지역의 날씨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등급 분류에 대한 설명은 끝났지만 사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스크린 사이즈가 큰 고급 원두에는 결점도가 없어? 재배 고도가 높은 곳에서 생산된 SHB 원두는 다 스크린 사이즈가 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기준의 등급 분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눈 등급이 결국 맛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콩의 크기로 등급을 나누어 봤자 그 안에 결점도 썩은 콩이나 덜 익은 콩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면 그 맛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나 멕시코 같이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교적 이 커피의 맛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SCA에서 따로 등급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스페셜티입니다. 이 부분은 또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블렌딩 원두가 싱글 오리진보다 가격이 싼 이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대충 눈치로 등급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블렌딩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때 블렌딩 원두는 처음부터 단가 조절을 이유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로스팅을 하기 전에 원두를 섞었는데 이때 좋은 원두를 쓰거나 나쁜 원두를 써서 섞은 게 아니고 이걸 그냥 구분을 안 하고 섞은 겁니다.
원두 분류에 들어가는 인건비, 가공비 이걸 아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렌딩 원두 시장의 가격은 이미 벌써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버렸고 블렌딩 원두는 싸다라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시장 자체가 좋은 원두를 써서 좋은 블렌딩을 만들어 제값 받고 팔면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어차피 제값 주고는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니까 로스터들도 싼 거 사다 싸게 파는 박리담회 판매 전략을 쓰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에티오피아 생두의 등급이 G4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원두끼리 섞어서 아주 스페셜한 커피를 만들어 마진 없이 우리에게 파시는 커피밖에 모르는 천사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꿋꿋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제값 받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원두를 사용해 어떻게 블렌딩 하는지 그리고 그 원두를 어떤 가격을 받고 파는지는 사실상 해당 로스터의 선택과 양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살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몫이죠.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출판사 현대지성에서 여러분들 드리라고 책 10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책이냐고요? 스타벅스 웨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성공 원칙 5가지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커피 서적은 아니고 경제 경영서라고 하는데 카페를 운영 중이신 구독자님들 계시면 한 번쯤 읽어보기 좋은 책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벤트로 받을 수 있으면 한 권 받아서 일하시는 카페나 단골 카페 사장님 보라고 전해드리면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주지 않으실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까지 이 영상에 하와이 커피를 통해 알고 싶은 커피 지식이 무엇이 있는지 이메일 주소와 함께 간략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뽑으실 겁니다. 이벤트 참여 댓글들 중에 나도 알고 싶다 하는 주제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부터 차례로 10분을 뽑아서 스타벅스 웨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벤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댓글, 감사한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안내드리기 전에 어떤 제품을 살지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알아야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커알모 친구가 있는데 내 입으로 설명하기 귀찮다면 하와이 커피 소개시켜주세요. 최선을 다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이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Happy 커피 TV